그래서 제가 좀 표를 우리 시장이 왜 부진한지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네. 우리 증시가 보면 이게 올해 주요국 표를 보신 거는 올해 저점 대비해서 주요국 증시 상승률이거든요. 네. 맨 왼쪽이 가장 많이 올라온 게 홍콩 항생지수가 그 20% 가까이 상승했고 저점입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저점이 3월 한 초 정도 나왔어요. 네. 그다음 독일 증시라든가 유럽 스탁 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6%, 11% 나왔는데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저점이 3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증시도 아마 3월 중순 정도 나왔을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5월 20일 정도 저점이 나왔고 우리 시장은 5월 12일 날 저점이 나왔으니까 네. 대부분 나라들이 3월 달부터 해가지고 5월 달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 저점이 나왔어요.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은 맨 오른쪽 보면 코스피 지수가 3%밖에 반등이 안 나왔고 꼴찌인데요, 시장은 그렇죠. 5%밖에 반등이 안 나왔죠. 네. 하락률로 따지면 이제 가장 많이 빠진 게 나스닥 시장이 약 32% 빠졌고요. 고점 대비해서 오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22% 빠졌습니다. 나스닥 시장 다음으로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적게 덜 빠져서 덜 오른 게 아니라 그러네요. 고점 대비해서는 나스닥 시장 다음으로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반등폭이 상당히 부진하다. 그 중에서 특히 이번 주에 네. 부진하다. 일단 맞아요.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왜 부진한지를 좀 봐야 되겠죠, 했어요. 제가 좀 분석한 내용으로서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번 주 들어서 부진했다는 걸 원인을 찾아본다 한다면 요즘 물가 지표 자체가 지금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지금 미국의 CPI 발표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인데 우리나라 CPI가 소비자 물가 지표가 6월 3일 날 발표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5월달 CPI가 지금 5.4%, 미국은 이제 이번 주 지금 내일 발표를 앞두고 네. 있는 쪽인데 5.4%입니다. 5.4%인데 근데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5.4%는 미국은 지금 8%대니까 높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물가 지표 추이가 지금 얼마만큼 최근 들어 가파르게 올라간가가 중요하다고 좀 봐야 되겠죠. 보시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표 자체는 대체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2.5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안정적인데 3월 달 CPI부터 소폭 반등하다가 3.7, 그다음에 4월 달에 4.1, 그다음에 이제 이게 5월 달에? 지표가 4월 달이거든요. 지금 5.4는 이제 5월 달 지표니까 네네. 발표를 6월 달에 했지만은 그러니까 4.1, 4.8, 5.4 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3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8.5 나왔고 그다음에 4월 달에 8.3 나왔죠. 네. 예상치가 8.2였는데 약간 높게 나와서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건데 이번 예상치가 이제 8.2지 않습니까? 8.2 정도 되는데 미국은 어떻게 되든 간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정점 찍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고 근데 네. 우리나라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거란 전망이라는 거죠. 6월 달, 7월 달까지도 더 올라갈 거다. 그 이유가 이제 최근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 자체가 최근 들어 돈이 많이 풀렸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재난지원금이 대규모로 풀렸잖아요. 거의 한 네. 30조 원 가까이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6월 달, 7월 달까지는 물가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5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인데 7월 달에 금리를 우리나라 빅스텝에 해당되는 50bp 금리 인상을 할 거다.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커 보여요. 왜냐하면 미국은 6월 달, 7월 달에 두 차례 50bp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면 7월 달까지 미국의 기준금리는 2.0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7월 달에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2.25입니다. 그러면 이게 50bp를 인상을 해야지 미국보다 0.25가 높은데 우리나라 무조건 미국보다 금리는 0.25 정도는 최소한 높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현재 한국은행에서도 이런 물가 수준을 감안하면 금리 50bp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그런 멘트도 나오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를 따라서 우리나라 3년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 3.2% 정도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에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체는 엔화의 어떤 가파른 약세라고 좀 봐야 되는데 맞아요. 엔화의 가파른 약세를 시장이 잘 다루지 않고 있는 쪽인데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냐면 두 가지 부분에 국내 시장에, 국내 경제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는 엔화 약세, 경제 부분 쪽에서 엔화 약세로 인해 가지고 일본과의 주요 산업의 경쟁력 관계에 있는, 옛날에 비해서 경쟁력이 일본보다 중국에 많이 치중돼 있지만은 네. 특히 자동차라든가 철강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전히 일본과의 수출 경쟁력이 좌우하거든요. 엔화 약세는 결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라든가 철강 업종에다 수출 경쟁력 약화로 연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자체는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엔화 약세 부분 자체는 결국은 엔화는 달러 인덱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로와 다음으로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에 포함된 엔화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엔화가 약세 부분만큼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 한다면 원화가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화의 약세 부분 자체는 또 추가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엔화 약세가 전개될 때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상대적으로 함께 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무려 15원 정도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현재 지금 엔화가 현재 지금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엔화가 어디 정도까지 올라와 있느냐? 엔화가 지금 134엔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2002년도 수준까지, 20년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엔화는 근데 왜 떨어지느냐? 일본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베노미क्스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 정책 돈을 풀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를 유도해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서 일본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게 네. 일본 정책 당국자들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엔화는 계속적으로 정책 목표에 따라 가지고 약세를 보이지 않겠는가, 그렇던 전망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으로 미쳤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당히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계속 지금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발사도 하면서 우리나라도 맞아요. 계속 위협하고 있으니까. 대응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뭐 사격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분명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뭐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영향도 받았지만 무려 9천억 가까운 삼성전자를 최근에 3일 동안 삼성전자를 거의 한 1,30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도 국내 수급적인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일단은 앞서 있던 물가지수 급등 부분 자체는 우리나라 물가지표 자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만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다. 7월달에 빅스텝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은 미국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미국이 올린 것만큼 우리나라는 약간 0.25% 정도 더 올라가는 수준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엔화의 가파른 약세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오늘 2002년도의 고점 근처가 134.8엔인데 거의 그 근처에서 오늘 음봉이 나왔거든요. 추가적으로 돌파 여부 자체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의 정책이 워낙 지금 양적 완화 정책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돌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다만 너무 가파르게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일본 경제 당국자들, 경제 부분에서 좀 우려 섞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가 되지 않겠나 봐야 돼. 그 다음에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자체가, 그래서 어제 오늘 자동차 업종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철강 업종도 중국발 경기 부양책의 수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하하 업종 올라갔는데 철강 업종이 못 갔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산업별로 엔화와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 쪽이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IT, 전기제다, 반도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라든가 철강이었는데 지금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본과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크게 현재 산업에 영향을 미친 것 자체는 자동차하고 철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일본과 경쟁관계가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과의 경쟁관계가 크기 때문에 일부 자동차라든가 철강업 쪽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자체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결국은 외국인 수급인데 이걸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 현재 지분율이 2010년도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외국인 투자가들이 팔 만큼 팔았다. 팔 만큼 팔았다. 좋게 해석하면. 제가 외국인 투자가들 주식을 안 산다고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제 저는 팔 만큼 판 것 같아요. 현재 외국인 지분율이 금융위기 이후에 좀 지분율이 표시가 좀 돼 있는데 금융위기 때 이후에 외국 투자가 주식을 팔면서 27.8%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 38.7% 정도까지 올라섰다가 코로나 전후에 가지고 계속 지분 축소를 하면서 현재 30% 정도까지 떨어져 있어요. 네. 거의 줄일 만큼 줄였다. 2010년도의 최저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매도가 끝나야 되고 또 매수 전환할 때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는데 네. 삼성전자 오늘 또 60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는데 네. 현재 지분율이 삼성전자 지분율이 50.3%입니다. 근데 2016년도 이후에 삼성전자가 지분율이 50.34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걸 본다 한다면 삼성전자 오늘 또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은 삼성전자 매도 부분 자체도 개인적으로 현재 밸류로 본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도 네.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